최근에 봤던 팩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식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지식이 그렇게 빨리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서점에 자주 와보면 물리학 분야는 대학 시절, 얼추 한 40년 전에 했던 그 교과서가 그대로 있어요. 네, 크게 안 바뀌고. 물리학이라는 게 특히 입자 물리학이든 뭐든 그게 빨리 안 바뀌어요. 근데 생물학 분야는 엄청 빨리 바뀌어요. 최근에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의학 지식이 대략 한 150년 전에는 지식 양이 2배로 늘어나는 데가 한 100년 이상 걸렸대요. 근데 그게 1950년도에는 전 인류가 알고 있는 의학에 관한 지식이 2배로 되는데 몇 년 걸렸을까? 1950년대 같으면 인류가 막 인공위성 쏘아 올릴 그 무렵쯤 됐잖아요. 2배로 느는데 대략 50년 걸렸대요. 그러면 2020년도에 의학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대략 짐작하면 한 10년이나 5년 대략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왜냐하면 1950년대 50년 정도로 했으니까요. 전 인류가 알고 있는 의학에 관한 지식이 2배로 느는 게 10년 걸렸느냐? 5년 걸렸느냐? 73일. 충격받았어요. 오늘 요 멘트가 오늘 3시간 강의의 복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다른 분야를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그 영국의 그 해양 탐색선 챌린저라는 배가 있어요. 1870년도 무렵일까요? 영국 해군이 전 세계 해양을 탐사했던 게 챌린저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배가 한 5, 6년 전 세계 5대양을 다 이렇게 하면서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 데이터 정리하는 데만 한 20년 걸렸어요. 책으로 49권. 그때 무슨 말을 했나 하면 지난 3000년 동안 인류가 바다의 생명체에 대해서 알았던 지식을 2배로 늘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학 지식이 2020년에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1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73일쯤이라는 거예요. 네, 미리 말씀드린 모든 분야가 그렇지는 않아요. 입자물리학 이런 것들은 3, 40년 걸릴 겁니다. 근데 생물학 중에서 의학 분야는 전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1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오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얼마나 빨리 바뀌려고 있는가 팁으로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최고가는 고혈압 전문 의사가 유튜브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 60대쯤 되는 분인데 그분이 약을 먹고 있대요. 무슨 약일까네? 고혈압 약을 먹고 있대요. 그럴 수 있지, 고혈압 있으면.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고혈압이 없대요. 어이? 이게 무슨 말이야? 고혈압이 없는 그 의사가, 특히 그 고혈압에 대한 전문가가 고혈압 약을 몇 년쯤 먹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리 함량을 줄여갖고 지속적으로 먹어 나누면 나중에 고혈압을 충분히 예방한다. 그 유튜브의 핵심 뭐였나 하면 약을 먹는 걸 그 사람은 밥 먹듯이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자, 무슨 이야기 듣고 싶었냐면 지금 스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은 야, 그게 말이 되나? 웬만하면 약은 적게 먹어야지. 약의 부작용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항생제는 좀 조심해야 돼, 지금 또. 근데 항생제 아닌 약들은 지금 내가 왜 이런 예를 들어주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통째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개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이제 아주 말 그대로 브룩스루가 막 뚫어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과학의 모든 분야는 아닌데 몇몇 분야는 거의 매년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 생물학 분야, 그 중에서 분자세포 생물학 분야는 말 그대로 매년 혹은 브레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만 브레인 분야 논문을 안 찾는다? 그럼 뒤집니다. 전문가라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뒷사람한테 물어봤어요. 1년에 그 의학에 관한 논문이 몇 편 나올까? 공개해서 나오는 논문이. 예를 들어주면 제가 했던 저는 반도체 레이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반도체 레이저를 한 사람인데 반도체 레이저 분야에 1년에 새로 나온 논문이 몇 편인가? 전 세계 다 합쳐갖고 대략 감 잡을 수 있어요. 어느 특정한 분야는 2, 3천 편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한 1000편 정도. 어떤 분야는 막 신생하는 분야는 100편 미만으로 전 세계에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2024년 여러분들 무료로 볼 수 있는 의학에 관한 논문이 몇 편 나올까요? 1년에. 전 세계에 공짜로 오픈되는 의학에 관한 논문이 80만 편입니다. 브레인에 관한 논문만 해도 10만 편쯤 됩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어요. 자,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의학 분야, 특히 브레인 사이언스 분야, 이런 거는 심지어 의사들이 이게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논문을 다 팔로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AI 쪽만 자꾸 보고 있는데
AI보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의학에 관한 이런 것도 좋잖아요. 자, 예를 들면 원래 여러분들 의학 분야에서 신약이 하나 출시됐는데 글리코겐 나이크 펩타이드라는 그 의약품이 과학 분야에서 뭐라 하느냐면 이 연구자는 아마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갈 정도로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그 약만 먹으면 비만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하고 오늘 이제 강의 그 주제인 의학이 1년에 80만 편, 브레인에도 거의 한 10만 편 이상 나오는 이쪽 세계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브레인에 관한 저널이, 논문이 200종류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컨서스니스, 그 다음에 뭐 초월현상 같은 것도 분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월의식에 관한 이런 분야가 있어요. 초월의식은 분야가 크지 않고 브레인 전체로 보면 극소수고, 컨서스니스, 의식을 하는 분야는 대가급 인사들이, 심지어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몇 명 있고 굉장히 큰 분야고. 근데 이제 그래서 특히 종교를, 깨달음의 세계를 브레인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 분야는 아주 내로해요. 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식에 관한 문제가 풀리면 초월의식은 그 하부 집합으로 드러날 거라고 대략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력 부대가 의식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컨서스니스, 우리 인간의 의식이 뭔가를 하는 것이 흔히 인류가 갖고 있는 마지막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 궁극의 입자, 힉스 입자는 발견됐고 물리학에서 그 힉스 입자에 해당되는 게 브레인 과학에서는 뭐냐,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컨서스니스예요. 의식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반야신경에 나오는 아니비설신 의 할 때 의입니다. 아니비설신은 감각이고 의는 바로 의식이죠. 그래서 의의 식이라 그러잖아요. 의가 있고 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식이 되는 거죠. 근이 있고 경이 있잖아요. 근하고 경이 이렇게 맞선 꼴로 있는 걸로 의가 있고 의의 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의식을 어느 정도 규명했다 하면 수행자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쪽 세계는 브레인과학적으로 뭐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2005년에 이 분야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그 후로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직접 의식을 연구하는 사람 말고 주류 부대에서 이쪽으로 브룩스를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깨달음 그 세계하고 다른 측면에서 브룩스를 뚫은 사람들이 집합이 더 커요. 그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인류가 비행기로 여행하게 된 게 대략 1차 세계대전 그 무렵 나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갖고 날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후에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MIT에 있는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세계적 대가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만약에 100년을 거꾸로 가서 1890년에 인류는 그 연구자들이 모여갖고 이런 회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하면 그 하늘을 날아갖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가? 인공비행, 인공으로 하늘을 나는 걸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만들지 못했고 회의를 막 연구를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후 1990년도로 들어온 거예요. 돌아가고 뭘 타게 됐냐면 전보 747을 타게 됐어요. 그 안 내부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란 것이 뭔가. 이 비행기 747을 다 타보고 한 일주일 동안 분석을 다 해보고, 이거는 정도 감이 잡힌 거야. 어떻게 잡혔나 하면, 비행기를 타봤더니 의자가 있고 카펫이 깔려있고 벽이 있고 봤더니 이중 창문이 있는 거야. 마지막에 봤더니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전심을 둔다는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식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 100년 전에 플라스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플라스틱이네. 그럼 요거는 요게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뭘 같으네. 그럼 요걸 조금만 분석해갖고 하면 플라스틱만 만들면 전부 비행기 만들 수 있겠네 라고 상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엔지니어가 아니고 수리공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 엔진이나 그 속으로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더니 뭘 받겠어요. 성객 비행기 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그게 이제 비행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탁월한 비유. 뭐에 대해서 탁월한 비유냐 하면, 깨달음의 세계나 의식의 세계를 연구하는 연구가 지금 전 인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호흡, 그 다음에 가나선이든 묵조선이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하는 많은 그든지 이슬람의 수피즘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 하는 형태를 보고 저렇게 하면 깨달음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100년 전에 그 엔지니어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갖고 전부 747 안을 보고 비행기의 원리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간단하잖아요. 이제 답을 알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죠? 비행기의 핵심 뭐예요? 그 플라스틱이 아니고 의자가 아니고 뭐예요? 엔진이잖아. 됐죠? 그럼 명상수행에서 엔진은 뭘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는 느긋한 마음, 그 다음에 아주 점잖은 걸음걸이, 그 다음에 뭔가 초연한 것 같은 무엇, 그걸 갖고 비행기 엔진처럼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비유냐 하면 우리 인간이 명상을 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걸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적어도 5억 년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에 어류가 출현했던 고생대 캄브리아부터 그 모든 걸 다시 복원하지 않고는 비행기 연구했던 사람이 타임머신하고 병력 외워서 겉보기 보고 비행기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비유로 드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명상 수행을 해갖고 의식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수행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명상 수행을 하나도 안 하고도 의식 상태를 10분 내로 바꿀 수 있어요.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어떤 부작용도 없이. 그것도 매일. 그게 뭐죠? 잠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비유입니다. 만약에 잠자는 이 행위를 수행을 통해서 획득하려 해보세요. 어쩜 불가능할 겁니다. 요 비유를 생각해 이해하셔야 돼요. 전부 비행기를 안에 실내를 그 비행기 객실 안을 아무리 들어봐 봐도 비행기의 원리는 없어요. 그 비행기 원리는 엔진, 그리고 랜딩 기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통신 시스템. 근데 그거는 몇 년 만에 걸렸나? 이쪽 버전을 이야기하면 5억 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억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그걸 고정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깨달음이 뭐고 의식이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그 1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와갖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하고 같은 양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쪽 분야의 큰 트렌드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5억 년 동안 이룩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찾아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해봐. 세 번째가 뭐냐면 생각해봐. 이게 그 비행기의 전부 747의 엔진이나 랜딩 기어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다 수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첫 번째 찾아봐. 두 번째 해봐. 세 번째 생각해봐. 요 세 단계까지 오는데 5억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찾아봐.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탐색이라고 그래요. 탐색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에 탐색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는가? 생명체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해파리하고 산호하고 말미잘을 보면 탐색하나요? 다세포 동물입니다. 산호와 말미잘은 5억 년, 그 6억 년 전에 출현했어요. 산호하고 말미잘은 움직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안 움직이는데 사실은 움직이긴 해요. 그 안에서. 그 전부 다 동물입니다. 산호도 동물이고 해면도 동물이요. 군집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다세포 동물이에요. 걔들은 고정되어 있어요. 탐색하지 않아요. 탐색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편모를 흔들어 갖고 수류, 바다의 물의 흐름을 안으로 빨아들여 갖고 다큐멘터리를 보면 해면이 한 2m쯤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렇게 기둥처럼 꿀뚝처럼 생겼어요. 물을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빨아들이는 것도 무수한 세포들이 편모를 흔들어 갖고 물을 안으로 몰아여요. 그러면 그 물 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탁 이래 갖고 작살같이 해 갖고 잡아먹어요. 걔들은 탐색하나요? 안 해요. 탐색이라는 거는 찾아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찾아볼 수 있으려면 뭐라 해야 되냐면 찾아본다는 거. 탐색이란 말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할 수 없고는 탐색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지구상에 이동하는 동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사대칭하고 좌우대칭이 있어요. 해파리하고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방사대칭이에요. 예를 들면 방사대칭의 해파리나 말미잘 같은 거는 어디로 간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움직인다 그래요. 그냥 부유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움직이기는 해요. 자, 움직인다는 말하고 움직이는 거는 바이브레이션부터 다 있어요. 세포도 있어요. 세포에도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거는 지구상에 언제 출현했나 하면 바로 5억 년 걸렸어요. 캄프리아계 때 바로 우리 쪽의 직계인 척추동물이 출현한 거예요. 그걸 피카이아라고 그래요. 하석으로 다 나와요. 척추동물은 간단히 말하면 화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살이 날아간다는 건 뭐냐면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들 앞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출현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어한테 앞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불가사리한테 앞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No. 앞이라는 개념은 척추동물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척추동물의 감각기관이 꽁치나 고등어로 생각하면 돼요. 물고기부터 인간까지 하늘에 나는 새든 모두 깨구리부터 모든 척추동물은 척추뼈가 있는 거예요. 척추뼈가 화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앞쪽이 얼굴이 있는 거예요. 입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보다 중요한 입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 먹이를 섭취하고 항문은 뒤쪽에 있어요, 항상. 그런데 강장동물은 입하고 항문이 하나예요. 삼배 우리부터 오면서부터 이제 입하고 항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잘 보세요. 꼭 살았을 때는 반드시 이 두 입이 있고 항문 있잖아요. 두 간이잖아요. 입에서 항문까지가 9.5m예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여는 경우는 없어요. 오직 죽었을 때만 이 두 개 동시에 열려요. 근데 이 앞뒤라는 게 어떻게 개념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앞쪽에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예요. 입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는 앞쪽에 있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고 이쪽에서 소화를 하고 배설물은 뒤쪽으로 보내요. 만약에 배설물을 앞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구조가 있다면. 그럼 우리가 배설물을 다시 만나야 되죠. 내가 먹었던 걸 다시 만나야 되죠. 근데 그 배설물에는 박테리아도 많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앞각기가 출현한 거는 바로 척추동물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드디어 탐색이라는 거는 모든 동물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척추동물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탐색은 뭐냐면 직진하고 방향 터닝 두 개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질문. 방향은 왜 터닝할까요? 간단해요. 뭐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90% 이쪽 문제는 아주 간단히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박테리아부터 인간까지 오는 가장 공통점 뭐냐면요. 압도적으로 거의 분석해 보면 거의 90%가 먹이에요. 먹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수두비 들어보셨죠? 그거 간단히 정의 내려줄게요. 도파민은 뭐냐 하면 내 몸 바깥에 먹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 바깥에 뭔가 좋은 게 있다 했을 때 우리 브레인이 확 분비하는 게 도파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접근하는 거죠. 세로토닌은 뭔지 알아요? 먹이가 내 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죠? 벌써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세럼이란 말에서 나왔고, 세로토닌이 어디서 가장 많이 만드느냐 하면요. 90%가 이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장에서 만듭니다. 세로토닌이 95%가 창자세포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비밀 하나 밝혀졌을 거예요. 왜 창자에서 세로토닌을 그렇게 많이 만들까요? 세로토닌이 창자에서 세로토닌을 분비하면, 세포가 분비하면 그 리셉터는 주로 어디 있냐면 브레인에 있어요. 창자에서 분비하는 케미칼을 접수는 이쪽에서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먹이가 내 뱃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는 먹었다는 거예요, 벌써. 먹었다는 거죠? 그걸 봐서 포만감이라 그래요. 만족이라 그래요. 만족이 오래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근본적으로 세로토닌이 뭐냐 물으면 먹이가 이미 내 뱃속에 있다는 걸 알리는 시그널이 세로토닌이에요. 먹이가 내 몸 바깥에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도파민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걸로 접근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지금부터 세로토닌하고 도파민 요거밖에 없습니다. 온갖 저도 도파민에 대해서 유튜브를 몇 번 했어요. 사람들 지금 뭐 도파민 중독 어쩌고 많은 이야기 하는데 다 긋다리 찍고 있는 거예요. 다시 100년 전에 비행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타임머신 타고 전부 747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시설만 보고 그거가 비행기 원리인 줄 알았던 거하고 같은 착각이에요. 세로토닌, 도파민. 여러분 도파민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파민은 그 뭐냐 하면 쾌감 물질이고 우리가 좀 흥분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개다리 짚은 거예요. 도파민은 뭐냐? 먹이가 내 바깥에 있을 때, 그래서 내 바깥에 무언가 좋은 무언가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도파민이 나와요. 자, 요 핵심이 뭐냐면 도파민은 중독 물질, 쾌감 물질 뭐 이래 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답은 어디냐면 먹이가 내 몸 바깥에 있을 때 나는 뭘 하겠어요? 그걸로 가는 거죠. 접근하는 거죠. 자, 접근하는데 이 먹이가 내가 가면 도망을 가죠. 내가 강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사냥이잖아요. 먹이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파민의 본질은 뭐냐면요. 바로 획득하기 어려운 먹잇감을 반복해서 접근하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요. 절정의 순간을 향해 가는 무한 반복의 반복 행동을 유도할 때 나오는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 브레인 과학에서 점점 명확해지는데 도파민은 중독 물질도 아니고 쾌감 물질도 아니고 흥분 물질도 아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파민은 먹이가 바깥에 있는데 그 먹이를 내가 한꺼번에 탁 잡아 먹으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건데 이 먹이가 도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죠? 좌절하지 말고 반복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반복이에요. 도파민은 성률이, 이길 확률이 낮는데 계속 하게끔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디 말하냐면 도박하는데, 그 다음 스포츠 분야. 도박이 성률이 낮잖아요. 그 다음 그게 뿌리는 어디냐면 그대로 올라가면 성률이 낮은 것 중에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사냥이에요. 웬만해도 화살 맞고 안 죽어요. 예, 짐승들이. 그럼 몇 시간 추적해야 돼요. 화살이 빗나갈 확률도 높아요.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접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냥의 실패의 가장 주범은 뭐냐면 내가 이 짐승을 사냥을 못하면 우리 부족이 일주일 굶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자는 자, 활을 겨눈다 합시다. 활을 갖고 딱 사냥을 하려는데 화살이 빗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왜 긴장했을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먹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빗나갈 확률을 놓고 맞아도 급소를 안 맞으면 짐승들이 몇 시간 살아요. 그러면 그때 악볕에서 몇 시간 동안 추적을 해야 돼요. 화살이 빗나갈 때 대부분 좌절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 부족은 멸종했을 거예요. 다시 일어서갖고 다시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내가 너무 긴장을 했구나. 그럼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리추얼이에요. 바로 그래서 종교의 시작도 그쪽으로 보는 연구자들이 많아요, 지금. 자, 여러분들 성당에 가든 절에 딱 들어가면 뭐죠? 법당에 딱 들어가면 갔다 오면 다 어떤 느낌이 들죠? 편안해지고 엄숙해지고 가지런해지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는 긴장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이나 성당에는 그 종교식은 여러 가지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다른 성당, 불자가 성당에 가면 쭈삣쭈삣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법당에 들어오면 쭈삣쭈삣 하다는 말이 뭐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하는 절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절차란 말이 뭐겠어요? 어떤 절차를 단계적으로 딱딱 하면서 우리 브레인은 거기서 긴장을 완화하면서 하나의 규격화가 된 행동, 바로 그 습관적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체 뿌리가 바로 도파민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은 여러분들이 5억 년 걸린 것 중에 전부 747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첫 번째는 탐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내가 배가 고파야 돼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배가 부른데 뭐. 그래서 배가 고프냐, 배가 부르냐, 이걸 모니터링하는 게, 배가 부른 걸 모니터링하는 게 세로토닌. 배가 고픈 걸 모니터링하는 게 도파민. 그래서 탐색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내 내부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배가 고픈 상태인가, 만족하고 있는 상태인가를,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르게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왜 무서웠냐 하면요.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 하함 나면 막 불가차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쪼매는 스트레스를 매번 이렇게 모니터링 했을 것 같으면 중간중간 김을 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같은 화가 안 나는데 화를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게 어마어마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내부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그래서 배가 고프다 하면 탐색에 나가요. 나가는데 그러면 먹이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내가 사냥을 할 수 있는 방향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2마리 토끼 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각기관이 여러 개 있다면 이 모든 감각기관을 통합을 해야 돼요. 통합해갖고 단일한 출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수련해야 돼요. 탐색을 하기 위해서. 탐색이 간단한 것을 보이는 것도 이거 하기 위해서도 몇억 년이 걸리는 겁니다. 드디어 탐색이 가능하려면 여러 감각을 조율하고 결론을 하나 만들어주는 이게 뭐라 그러냐 하면 이게 바로 브레인이라고 해요. 브레인의 출현이 바로 탐색의 전제 조건입니다. 통합해서 출력을, 많은 입력을 통합해서 하나의 출력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신경, 뉴런, 시각, 청각, 촉각 이 모든 걸 결합해서 단일 대상으로 만들고 그걸 단일 출력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 감각 입력하고 운동 출력을 결합해주는 시스템. 그게 바로 브레인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걸 봤을 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해요. 이걸 이제 감정가라 그래요. 밸류 레벨을 붙여줘야 돼요. 밸류 레벨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정신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이잖아요. 요즘 이름 바뀌었는데 조현병 하는 사람을 뒤에 이렇게 잘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한 10분만 관찰해보면 이게 뭔지 감을 잡아요. 조현병 있는 사람들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중얼거려요. 뒤에 따라서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 하는지. 그리고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네요. 왜 시선을 고정 못할까요? 내 앞에 전개되는 세계에 밸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밸류가 동동해져 버린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거 없어요. 지금 우리는 밥을 먹고 이 모임을 모이고 곧장 해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방향성을 갖게 돼요. 목적 없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매 순간 가치로 물든 세계 속을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빼버리고 나면 정확하게 분산돼 버려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져요.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또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브레인에 있는 살라머스에 있는 쪼매는 좁쌀만한 핵 하나 건드리면 첫 번째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두 번째 말하지 않고 세 번째 움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먼저 할게요. 그 핵이 살라머스 도소 미디알 핵인데 그 핵이 대규모로
신경을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프리프론탈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 구조를 미리 알으셔야 돼요. 요만한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요 핵에 요 안에 내추럴 3cm쯤 되는 요 큰 핵 안에 쪼매는 핵이 한 10개 박혀 있어요. 그 중에 한 핵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게 작동을 안 하면 첫 번째 무감정, 무언어, 무행동.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사람 앞에는 세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어요.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생성되지 않아요. 자, 일본에도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그 방콕 오타쿠처럼 방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 줄 알아요? 20대, 30대가 우리나라도 60만 명이 넘어요. 그걸 브레인과학적으로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맹렬하게 탐색하고 뭘 하는 거는요, 5억 년 동안 지나온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일으키는 이거는 슈퍼컴퓨터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말 안 하고 조용해져 버려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 핵이 MD 핵인데, MD 핵이 사람을 잠을 안 재우면 며칠 살 것 같아요. 자, 그런 실험을 못 하죠. 마우스한테 결과가 나왔는데, 마우스한테 2주 정도 잠을 안 재우면 지가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하면요. 첫 번째 털이 빠져요. 그 다음 꽁지가 잘라져요. 그 다음 몸에 온갖 부스럼이 생겨요. 나중에 해부를 해봤더니 창자 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창거를 해갖고 안에서부터 주인을 다 깔아 먹어버려요. 죽어요. 근데 사람한테 실험할 수 없잖아요. 네. 저도 제가 대구 구도의 출신입니다. 대학 때 수련대를 한 7번 갔는데, 수련대 갔을 때 우리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3일 동안 잠 안 자는 걸 봤어요. 3일 동안 잠 안 자니까 내 옆에 앉아서 아직 기억나요. 간혹 줬는데 그냥 머리가 이렇게 쿡 이렇게 처박히듯이 이렇게 하더라고. 사람은 실험을 할 수 없는데 자연이 내린 실험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발견됐어요. 발견된 지 몇십 년 안 됐어요. 뭐냐 하면 페이탈 패밀리아 인소메니아,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유전병입니다. 아예 잠을 못 자는 유전병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브레인 과학계에 보고된 게 한 100건 정도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한 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추적해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멀쩡한 사람이 잠이 안 와. 중년 남자가. 그럴 수 있어요. 뭐 스트레스 받아 잠 안 오죠. 그냥 뭐 일주일 잠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한 달 가도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자기는 해요. 초기에는. 자기는 하다가 점점 하다가 다시 돌아오겠지 했는데 계속 잠이 안 오는 거예요. 2달, 석 달. 예. 가족성 치명적 불면증 유전병에 걸린 사람은 맥시멈 대략 10개월 후면 상황이 끝나요. 10달 정도밖에 못 살아요. 대부분 죽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다 조사해 봤어요. 딱 한 논문에서 그 죽은 사람 부검을 했는데, 브레인을 부검했는데, 딱 한 핵이 거의 삭아버린 거예요. 그 핵이 뭔지 알아요?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MD 핵이요. 그 핵을 조금만 건드려도 무감정, 무언어, 무행동으로 빠지는 그 핵이 왕창 잘못돼버리면 평생 잠을 못 자요. 그 평생이 아니고 중년의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발현돼 버려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 핵이, 그 살라무스를 알아야 돼요. 그 쪼매는 핵인데 누구하고 신경 정보를 주고받냐 하면 이 앞에 있는 이만한 영역하고 신경 정보를 주고받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그거 좋아요. 좋습니다. 바로 이게 프리프론탈이죠. 그럼 내가 좀 빨리 올릴게요. 주로 이게 뭘 하냐면,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바로 세계를 출현시켜 준대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하지 않고 감정이 안 일어나는 사람 때 계속 이렇게 자극을 줘갖고 말을 하게 시켜보면,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자극을 주면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봤더니 자기 브레인이 빈 백지 같다는 거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가 없느냐?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게. 비행기 인공적으로 하늘을 나는 이걸 연구하는 팀들이 전부 747을 보고 내부만 보고 비행기를 알았다 하는 그 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우리가 탐색하는 거하고 해보는 거하고 생각해보는 거가 5억 년 걸린 사건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비행기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지금 최근에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되는가, 이 방향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일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해봤어. 자네 해봤어?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바로, 그렇죠.
정준 회장이에요.